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영섭이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LG CNS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조효선 교수님, 초청으로 이제 뭔가 세미나 발표를 이제 맡게 됐는데, 근데 일단은, 그래서 세미나 주제를 먼저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세미나가 이제 뭐 1학기, 방사선 안전 세미나 혹은 이제 산업체 세미나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거는 CNS에서 하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CNS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원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CNS에서 하진 않지만 그 LG 그룹 안에서 LG AI 리서치라고 그쪽에서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산업체랑 좀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관심가는 연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뭐 준비한 내용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Technical Trends of Gene Expression Prediction from H&E Image라는 이제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H&E Image라는 그 병리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보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방사선학과 그 뭐 안전 세미나여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좀 처음부터 뭐 차근차근 여기 학부생들도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는지 좀 앞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뭐 테크니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테크니컬 트렌드 중에 이제 뭐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면요. 네, 저도 보시다시피 이제 방사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학과 출신이고 여러분과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뭐 어떻게 보면 선배죠. 그러니까 공부학번인데. 그래서 방사선학과에서는 보통 의료 영상을 이제 많이 배웁니다. 지금 이거 CT 영상인가요? 그렇죠? CT 영상인데 이렇게 뭐 CT 영상 뭐 이런 이제 메디컬 이미지를 많이 배우는데 저도 처음에 영상 처리가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처리를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전기전자를 이제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게 영상 처리 그 메디컬 이미징 그 메디컬 이미징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석사를 이제 진학하게 됐는데, 아까 뭐 CT 영상 같은 거는 좀 이미 상용화가 많이 돼서 이제 뭔가, 뭐랄까, 좀 연구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 아까 아직도 많긴 하지만, 뭐랄까, 좀 더 액티브하게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 안 된 걸 이제 상용화 시키고 싶었던 거죠. 뭔가, 그러면은 더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그런 연구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시작해서 이제 뭔가 다른 모달리티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포토 어쿠스틱 이미징이라는 이제 광음향, 한국말로 하면 광음향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약간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이렇게 뭐, 우리가 익히 알던 이제 초음파 영상으로 이 초음파에 더 나아간 이제 방법이요.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뭔가 초음파를 쏘고 받으면서 이제 영상을 이미징을 하는데, 이 포토 어쿠스틱이라는 거는 이 소스가 이제 초음파가 아니라 어떤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면은 얘가 우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다 투과를 하지만 이게 반면에 이제 흡수를 하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흡수를 하면은 얘가 이제 흡수를 해서 이게 열 에너지로 이제 변하면서 얘가 갑자기 조직이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뭐 초음파 이미지가 나오는데, 초음파 신호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초음파 트랜스저로 이제 센싱을 해서, 이 초음파, 그러니까 이 진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다시 이제, 빔포밍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음량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뭐 이런 이제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달리티들을 이제 석사 때 좀 연구를 하다가, 이게 좀 해상도가 점점 이제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빛을 어떻게 포커싱 시키냐에 따라 빛이 되게 이제 광자가 엄청 작잖아요.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커싱 시키냐에 따라서 뭔가 잠시만요. 네. 어쨌든 어떻게 포커싱 시키냐에 따라서 되게 뭔가 해상도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레디올로지 그러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크로스코피까지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현미경 영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병리 이미지를 좀 얻게 되면서 제가 이제 방사학과 출신이지만 이제 병리 쪽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학교 다닐 때 임상병리학과랑 되게 뭐 친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임상병리 영상 그러니까 병리 영상을 이제 다루게 됐다 방사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석사를 잠깐 졸업을 하고 그 AI 스타트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뷰노나 딥노이드 이런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딥노이드에서 병리 파트장을 맡아서 이제 뭐 제품 개발을 좀 했고 그다음에 뷰노로 이직하면서 뷰노에서도 이제 병리팀에서 이제 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생체 시스템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두 그룹에서 이제 병리 이미지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 석사 졸업 논문이자 아니면은 그 제 첫 퍼블리시된 논문인데 이거는 네네. 그래서 병리 이미지 안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대장암을 찾는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압축 도면에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썰 풀어서 뭐 쓴 건데, 네, 지금 사이언티픽 부터에 뭐 퍼블리시가 됐고, 아마 사이테이션 한 50번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사학과 출신인데 이렇게 뭔가 레디올로지, 그 의료 영상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뭔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 이제 마이크로스코피까지 이제 관심이 가게 됐고,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제 관심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리 영상을 얻게 됐고, 그 병리 영상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뭔가 병리 이미지 기반의 뭐 유전자 발현 예측이라는 연구를 주제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서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그래서 저는 뷰노에 좀 있다가 CNS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 CNS에서는 그런 뭐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CNS에서 연구한 게 있으면은 뭔가 그 회사와 좀 컨피덴셜 그러니까 좀 그 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주제는 피하고 그냥 그 학교에서 연구하는 약간 트렌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게 좀 더 이제 허들 없이 이제 막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CNS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때 연구하던 게 기존에 연구했던 병리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병인지 대장암인지 뭐 전립선암인지 그리고 그럼 몇 단계인지라고 분석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 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19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 한 뭐 7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막 어느 정도 연구가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뭔가 병리 이미지를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분야가 요즘 또 활발히 다시 또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분야에 발맞춰서 또 관심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립선 어, 조직인데요. 전립선 조직 안에 뭐 CXCL9이라는 그 유전자가 어디서 얼만큼 발현하는지를 이제 매핑한 그런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예측을 하냐라는 거를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일단은 여러분이 뭐 병리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학부 때를 돌이켜 보면은 되게 병리 영상은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임상병리 친구들이 뭐 어떤 걸 하는지 뭐 약간 세포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사실 좀 따분하고 머리 아픈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깊숙이 좀 들여다보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방사능 모달티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밌긴 했어요. 근데 약간 병리 이미지는 뭔가 방사능학과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친숙하지 않은 분야였다.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병리 이미지가 뭔지 한번 제 설명을 좀 장을 간략하게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그 5가지 단계로 좀 구성이 돼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셀 단위부터 해서 이제 티슈, 그다음에 이제 올건 시스템, 그다음에 올건 이제 이게 유기체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방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 올건 부분에 좀 아이고 이 올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영상을 이렇게 뭐 장기에 대한 영상을 집중적으로 얻기도 하고 네 뭐 약간 올건을 좀 타겟하는 기술이 많은데 이 올건에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좀 더 작게 내려가면 이 티슈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티슈 이렇게 그리고 이 티슈는 뭐 다른 것처럼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병리 쪽은 이런 티슈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분야예요. 그래서 뭔가 티슈, 이게 올간에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시경을 한다 했을 때 뭐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 종양을 떼죠. 그럼 이제 종양을 떼서 이제 그 얇게 자른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할 때 그 한 번에 이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되게 이제 뭐 뭔가 뭐 피도 물들기도 했고 되게 이제 색깔이 좀 비슷비슷해서 이거를 좀 중요도에 따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H&E 스테인이라는 그 염색을 해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 뭐 핵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좀 차별화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라색 이미지를 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 방법은 사실 뭐 한 거의 2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걸 이 보라색, 가장, 그리고 병리 영상에 가장 익숙한 거죠. 그래서 H&E 스테인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보라색 병리 영상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병리 영상, H&E 스테인 이미지라는 이제 병리 영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티슈에 이제 집중됐다. 그 방사학과는 올바르게 집중되지만 이 티슈에 집중하는 그 의료 영상이다. 잠시만요. 왜안 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병리 영상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근데 유전자 발현이 왜 나오냐 이렇게 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근데 유전자 발현은 어떤 유전자가 발현을 하면은 이게 어떤 유전자가 진짜 실제로 이제 발현을 했는지 어떤 그 형태를 띠는지 뭔가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뭐 유전이라는 말은 되게 친숙하잖아요. 뭔가 눈동자 색깔이 뭔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유전이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형질이 발현이 되냐 안 되냐 약간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리고 이런 걸 깊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유전자 연구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그래서 유전자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뭔가 전체 조직을 막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가 나왔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직을 막 다 갈긴 갈았어. 그래서 이 조직에서 뭔가 유전자가 뭐 나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어디에서 도대체 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마다,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모르다가 어떤 싱글셀 RNA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같은 셀에서 나오는까지는 묶을 수가 있게 됐어. 근데 그러니까 같은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애들은 이제 묶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얘를 봤을 때 또 보면은 뭔가 그 세포가 또 어딘지 매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20년인가 해가지고 그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이제 공간 전사체라는 한국말로 공간 전사체라는 내용인데, 네, 공간전서체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작은 이제 그러니까 작은 포인트마다 뭔가 유전자 발현을 이제 매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셀 단위로까지는 구분되는데 이 셀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어디에 있던 셀인지는 모르는데 이 셀에 이제 포신 정보를 이제 매핑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유전자 맵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고 이 맵을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병리 영상이랑 이제 페어되는 연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조직을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런 유전자가 발현이 됐구나. 그럼 이런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어떤 세포의 형태를 띠는지, 이런 세포의 형태를 띠면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 이런 페어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2020년부터.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병리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미지의 뭐 진단을 뭐 이게 전립선암인지 아니면 뭐 대장암인지 대장암 몇 기인지 이렇게 예측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측하는 진단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이미지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부분. 근데 요즘 뭐 LLM이랑 뭐 붙여져서 뭔가 그 레포트 제너레이션까지 이제 되는 약간 그런 이제 1번과 같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2번과 같은 연구,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만을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이 2번과 같은 연구가 이제 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유전자 도메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 유전자 발현량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더 정확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3번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이 2번과 같은 연구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네,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병리 이미지 그러니까
병리 중에 히스톨로지인데 이제 WSI가 이 아까는 병리 이제 작은 이제 이미지 단위로 짚었는데 그거는 히스토패스홀로지 뭐 이미지 뭐 패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원래 조직을 떼어낼 때 이제 전체 현미경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엄청 고해상도예요. 엄청 기가픽셀 단위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인데 이거를 이제 홀슬라이드 이미지라고 부르고 줄여서 WS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WSI를 보고 이제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좀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 네 가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뭐 나이브하게 예측하는 것, 아니면 레퍼런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 아니면 멀티 스케일 인포메이션을 갖고 예측하는 것, 아니면은 그 프로버스팅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병리 이미지를 보고 그냥 나이브하게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까 여기서 뭐 요즘은 다 학부 때도 뭐 인공지능을 좀 더 AI를 좀 더 접하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뭐 AI 좀 돌려보셨으면은 뭔가 그냥 이미지가 있고 레이블이 있으면 그냥 이거 한번 CNN 돌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잖아요. 아니면 CNN 뭐 비전 트랜스포 뭐 이런 것들 한번 모델에 넣어서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2020년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공간전사체가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그럼 공간전사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약 250개 유전자를 예측하는 그거를 한번 모델에 넣고 돌려볼까? 그러면은 정말 이제 예측이 가능할까? 라는 연구를 2020년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워킹 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게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굉장히 이제 좋은 저널에 이제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미지만을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한 사례이기도 해서 이제 좋은 전을 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첫 번째 나이브하게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막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2023년이 됐는데 이거는 유립스에 실린 거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어디냐면은 아마 그 그렇죠. 토론토대랑 이제 사이퍼 그룹,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그룹이죠. 그래서 토론토대와 사이퍼 그룹, 캐나다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나이브한 방법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미지에서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어,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그 인코더로 이제 인코딩을 해요. 그리고 유전자도 있을 때 이 유전자를 어떤 인코더를 갖고 인코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베딩 스페이스가 이렇게 두 인베딩 스페이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이제 바탕으로 이 두 도메인의 갭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션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이제 프로젝션 시키도록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떤 인코더를 넣었을 때 프로젝션 시키는 이제 스페이스가 둘이 이제 같도록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메인의 갭을 엄청 줄이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완성을 했고 그 트레인 셋 7,000개 정도의 스팟에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테스트 예측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패치 단위로 이제 쪼개서 얘를 또 아까 학습시킨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통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프로젝션 시킨 이제 도메인에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럼 우리 학습시켰던 가장 비슷한 애들이 어디에 있지 해서 10개를 뽑습니다. 10개를 뽑으면은 그 가장 얘랑 이제 유사한 10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아까 학습시켰던 10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럼 얘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됐더라 하고 그 유전자의 프로파일을 이제 뽑아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와 이제 가장 유사한 그 레퍼런스 프로파일의 10개의 이미지 중에 유전자 프로파일을 이제 그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업한 거를 이제 평균 값을 냅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유전자 프로파일이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뽑아내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그래서 이게 잘 될까 했는데,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무수히 많은 방법을 좀 찾다가,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좀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프로파일 기반의 이제 뭔가, 레퍼런스 프로파일 기반의 유전자 발현 예측. 이게 이제, 한 2023년에, 뉴립스, 됐던, 네, 그런 이제 좋은 논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이제 사용한 방법인데, 음,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아까 되게 작은 단위의 이제 스팟 이미지만을 보고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예측을 했는데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도 막 친구들 사진이나 여러분 사진 보면은 뭔가 코 이미지만 막 뜯어내. 그러면은 이게 누구 코야 보면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눈만 뜯어내서 이게 누구 눈이야 보면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을 보고 아 이게 누구 코야 누구 눈이야 이게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분에서 나오는 유전자 발현을 예측을 하려면 전체 좀 문맥을 좀 봐야 된다. 이 부분만 너무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거는 그 한국에서 쓴 거예요. 그 성균관대에서 쓴 건데 이주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쓴 건데 이 CVPR 좋은 데 또 갔습니다. 그래서 24년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 스케일,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 그다음에 중간 부분, 큰 부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부분의 세 가지 그 멀티 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셋 다 이제 인코딩을 하고 그 인코딩된 임베딩 벡터를 또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약간 그런 방법의 이제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성능이 그 아까 레퍼런스 프로파일만을 했던 것보다 성능이 좀 괜찮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뭔가 비교군으로 이제 회자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플 렉스라고 해서 한국 성균관대에서 쓴 거고 이주성 교수 연구실에서 CVPR 2024년에 간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사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프로버스팅 모델인데 이거는 생성형 AI 라고 하죠. 그래서 생성형 제너러티브 모델 하여튼 제너러티브 모델 뭐 프로버스팅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생성형 AI를 요즘 뭐 이렇게 도입했어요. 그 작년 25년 이제 25년에 이제 조지아텍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 논문을 이제 처음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성형 AI 프로버스팅 모델이 좀 핫하니까 그냥 이제 한번 적용해 본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렇게 좀 삐뚤어지게 좀 본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좀 이 저자들한테 설득이 됐고 실제로 이 모델을 돌려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유전자 발현이 이 이미지만을 보고 이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면 얘는 이제 개인지 고양인지 딱 이제 결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개수가 이제 다른, 이게 이때 유전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딱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는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다. 이 같은 이미지처럼 보여도 그 안에 발현될 수 있는 뭔가 그 조합이 좀 약간 다를 수 있고 약간 그렇게 좀 그래서 어떤 유전자 발현이 좀 확률적이라는 거죠. 결정론적이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 디터미스틱한 기존의 이제 모델들, 펑션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뭔가 풀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뭔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이제 태클을 걸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프로버스팅 모델을 적용해서 이게, 그 약간 그 확률 기반으로 이제 유전자 발현을 좀 예측을 하겠다. 라는 논문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테스트들, 아까 그 몇 가지 그 논문들보다 어프로치보다 성능이 가장 좋았고, 그래서 프로버스팅 모델 기반의 유전자 발현 예측이 이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DIT 블럭 기반의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을 이제 사용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유전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를 이제 컨디션으로 이제 임베딩 벡터를 이제 막 넣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노이즈를 이제 그 노이즈를 만들고, 예, 그래서 노이즈를 만들고 이걸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트루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서 이때 컨디션을 넣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유전자 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딥션을 이용한 프로버스팅 모델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25년에 아이클리어에 이제 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은 논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총 네 가지 정도의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방법론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만을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혹시 뭐 중간에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없으면 그 다음 그 패스로지컬 파운데이션 모델 설명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로지컬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기초 모델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냐 하면은 여러분 막 그 LLM 뭐 GPT나 뭐 제미나 이런 거 많이 요즘 쓰시잖아요. 아마 뭐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긴 하거든요. 뭐 여기 코딩 할 때 진짜 GPT나 그가 뭐 제미나이 클로드 없으면은 좀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LLM이 저희한테 이제 익숙한데 근데 우리가 그 LLM을 우리 그 태스크에 맞게 뭐 학습을 시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뭔가 그 아무거나 이제 물어봐도 이제 답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엄청 많은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물어볼 게 뭘 물어볼지 알고 있는 거야. 뭔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어떤 많은 데이터, 진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좀 범용적인 모델을 그 어떤 기초가 되는 모델을 이제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뭔가 왜 파운데이션이냐면 그 진짜 엄청 많은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조금만 이제 학습을 해도 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모델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병리 쪽에서도 지금 되게 활발히 연구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같이 볼 건데, 일단은 그 이쪽에 좀 리딩 그룹이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이제 페이셜 마무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마무드 교수님이 뭐 한국을 좀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저번에 뭐 삼성병원에서도 뭐 세미나 해주시고, 아니면 뭐 저번에 뭐 고대에서도 한번 뭐 세미나 해주시고 했는데, 그 삼성병원에서 세미나 해주실 때, 정말 진짜 논문에서만 보던 그런 대가 분이 세미나를 해주시니까 한번 가서 직접 봤습니다. 진짜, 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무드 교수님 연구실,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파운데이션 모델, 그 유니, 그 거의 가장 널리 쓰이면서 가장 거의 처음 나온 파운데이션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유니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과 같이 그 여러 장기들을 이제 다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K니까 10만 장 정도 되죠. 그래서 10만 장이 뭐 그냥 이제 뭐 이미지, 조그만 이미지 뭐 올리 바이 올리 10만 장이 아니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WSI, 기가픽셀 단위 엄청 큰 그런 이제 WSI 그 10만 장이기 때문에 엄청 그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아까 우리가 연구할 때 뭐 아까 마지막에 그 스템 뭐 프로버스팅 모델 스템 같은 그 각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장기 하나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학습을 했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그 장기를 이제 가릴 것 없이 뭐 엄청 여러 장기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은 뭔가 그 병리 이미지를 패치를 따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그래서 엄청 많은 그 100K 이상의 그 홀슬라이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다 보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괜찮은 성능을 내더라.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아니면 뭐 리트리버 앤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뭐 슬라이드 레벨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도 뭔가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이제 이게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슬라이드 레벨에서 각각 쪼개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 피처를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 분야에서 되게 일반적인 그 MIL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도 이제 뭐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많이 쓰이고 아까 스템이나 뭐 다른 논문들의 이제 논문들에도 이제 피처를 뽑을 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인다. 병리 분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이제 페이셜 마무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이제 스레드라는 논문인데 이 스레드는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는 그 보면은 이제 병리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데이터까지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데이터까지 학습을 시켜서 아까 그
그러니까 레퍼런스 프로파일을 이용한 이제 분립 같은 것도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뭔가 도메인 갭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많은 양의 이제 홀슬라이드 이미지와 유전자 이미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각각의 도메인 간의 이제 갭을 줄이려고 노력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뭔가 유전자 발현을 예측할 때 뭔가 그 병리 이미지를 가지고 뭐 유전자 발현을 예측할 때 아까 단순 그냥 병리 피처 병리 이미지에 대한 피처만 뽑는 것보다는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같이 학습된 이 스레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이제 유니보다는 좀 성능이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 이 스레드가 아직 그 웨이트가 공개가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스레드라는 연구 논문도 이제 지금 있다 이런 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엑사원 패스 2.5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거고 그 LG AI 리서치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뭐 같은 그룹인데 이제 뭐 여건물이죠. 같은 LG AI 리서치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스레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엑사원 패스 2.5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오믹스 그러니까 뭔가 멀티모달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병리 이미지뿐만 아니라 각각 이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피처를 뽑고 거기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뭔가 그 각각의 도메인의 갭을 이제 줄이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형과 이제 표현형의 이제 갭을 이제 줄이는 약간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LG AI 리서치에서 구축을 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써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건 아직 그 오픈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일단 한국에서 만든 것도 이제 성능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엑스암 패스 2.5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뭔가 실험을 몇 번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뭔가 이미지만을 보고 유전자 발현을 예측할 때 뭐 뭔가 이미지만을 학습한 그 유니보다는 엑스암 패스 2.5 그러니까 유전자 데이터까지 같이 학습한 이제 병리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더 이제 괜찮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뭐 서머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방사선 도메인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올건 도메인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영역을 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슈 부분, 방금 병리 쪽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뭔가 이제 병리는 이제 우리 도메인이 아니라 뭔가 그 임상 쪽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 하시면은 좀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어떤 메디컬 이미지, 약간 이제 좀 더 이제 메디컬 이미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리 쪽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이 병리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유전자 발현을 예측하는 거니까 이 더 아래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올건에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뷰노라는 회사에 있을 때는 그 병리팀에 원래 있다가, 이렇게 그 생체 신호팀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뷰노에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제품인데, 그래서 디카스라고 디카스 팀에 좀 있었는데, 그때 이 생체 신호 같은 경우는 이 올건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그널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방사선도 이제 뭔가 레이저를, 아까 뭐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어떤 그 밖에서 이제 소스를 쏘고 거기서 나온 신호를 가지고 이제 이미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징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그 뭔가 피처를 이제 뽑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생체 신호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각각의 이제 도메인을 우리가 좀 약간 멀리할 필요 없고 되게 유기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면은 되게 파워풀한 이제 도메인이 될 거고 앞으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